우리 지난달이었던 거예요. 그 신촌에 이대 뒤에 있는 극장 가서 우리 백선엽 장군의 영화 봤죠? 네. 네.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오셨어요. 네, 정말 바쁘시고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오셨습니다. 그 영화 말고도 참 많은 기독교 영화, 주기철 목사님, 선혜아 목사님 뿐만 아니라 또 탈북민 그 여정, 어떤 여성 탈북민의 그 남한까지 오기 그 고난의 길을 다 또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오늘 말씀하실 텐데 한번 만드신 영화들 그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많이 될 겁니다. 자, 귀하신 우리 권순도 감독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뜨겁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순도 감독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여기 와서 이제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탈북민 출신 선교사인 거는 제가 인지를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 짚은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로 가시나? 아니면 뭐 북한으로 가시나? 아니면 한국 가시나? 그걸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와서 보니까 북한으로 파송되실 것을 이렇게 가정해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았는데 좀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출신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간증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또 뭐 간증할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제 또래 친구들이랑 비해서 조금 그 경험이 좀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좀 해외 얘기를 많이 구성을 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그냥 네. 좀 딱딱하지 않은 내용으로 그냥 좀 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또래에 비해서 좀 바깥 세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73개국 정도 지금 다녀온 상황이고, 반응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기운이 납니다. 이제 여행도 좀 했고, 또 저는 그 폭동, 전쟁 이런 거를 겪어봤어요, 해외에서.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특이합니다. 제 또래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을 했는데, 하나는 좀 뭐 해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제 작품이 보통 우리나라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 많은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알아야 될 상식적인 내용들, 상식적인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거를 몇 가지 제가 만든 영화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해외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목재회사를 다니시면서 남태평양 쪽에, 우리나라는 원목 수출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들은 그냥 장작 정도 쓸 정도지, 이렇게 상업성이 없어요. 상업성이 있으려면 일단 나무가 크고 굵고 막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목재 사업을 하셔도 이게 이제 원목이 공급이 안 되지거나 아니면 원목을 밖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값이 확 뛰어버리면 이게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아버지 회사는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회사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원목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돌아다니시다가 요 지도에 보이는 여기 솔로몬 제도, 여기서 이제 찾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여의도 한 90배 되는 땅을 아버지께서 계약을 해서 임지를 확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퇴직하고 나오셨지만 그 회사는 아직도 그걸 이제 임지로 활용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지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원목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지내보니까 이 후진국이니까 후진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후진국들 보니까 이 돈 벌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식이랑 비슷해요. 우리 뭐 팍 버는 주식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원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금도 있고, 금은 좀 캐기가 어려운데 금이 많아요. 금이 있고 물고기, 우리나라 그 원양어선들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기를 막 잡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정부에다가 돈을 주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인들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서 이제 못 하는데 자원은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어나고 개발을 하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잘 못 살고 있어요. 현재는 중국이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네, 묘지를 다 잡고, 네. 솔로몬 제도는 섬을 다 합하면 한 3만 평방킬로미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9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해양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는 한 85만 명 정도 되고, 언어는 그 섬마다 조금씩 언어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지너라고 공용어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영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또 위치는 호주 브리스번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0km 정도, 2,000km 정도 떨어져서 비행기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법이 있긴 한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뭐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뭐 등록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행정적으로는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 또래 친구들이랑 다르게 이런 나라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을 많이 이제 접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훈련이 됐죠.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웬만한 거에 안 놀래요. 하도 희한한 일들을 많이 당해가지고. 여기 이제 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큰 덩어리가 있고, 뭐 섬들이 주변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솔로몬 군도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제도라 그랬는데, 섬에서 섬으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경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거든요. 그 경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아까 73개국 다니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비행기가 늦게 가는 거는 봤어도, 먼저 떠나는 건 제가 여기서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왔는데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처해갖고 그 섬에서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지내다가 또 다음 비행편을 타서 온 적이 있고, 그 호주에서 이 나라로 올 때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호주 브리스번이라는 데서 여기까지 한 3시간 안 되면 이렇게 날아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면서 자고 왔는데 한 5시간, 6시간이 지났는데 내렸는데 여기 보니까 그 나라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니 아버지 이거 어디냐고, 이거 우리 지금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어디냐니까 호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호주로 왜 돌았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갔는데, 이건 제트기예요. 비행기가 갔는데 공항 활주로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술 마시고 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호주로. 그런 재미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으로 제가 최대한 준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열악한 의료 환경인데,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급성 맹장이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의사가 휴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쩔쩔 매셨죠. 진짜 그게 급성 맹장이 제가 안 겪어봤지만 굉장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진짜 터지면 야단인데 그거를 며칠 끙끙 앓다가 다행히 그래도 터지진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별거 아닌 걸로 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이 나라가 제가 처음 봤을 때가 84년도였어요. 1984년도.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근데 북한도 굉장히 쌀벌한 그런 지역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북한을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역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솔로몬 옆에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쌀벌해요.
외국인들은 저 범죄 대상이고, 강도, 뭐, 하여튼 강력 범죄, 살인, 이런 게, 그 사람들은, 뭐, 그 나라가 행정력이 이렇게 통제를 잘 못하다 보니까, 싸제통 이런 거 만들어서도 막 범죄에 이용하고, 부족끼리 막 싸움하고, 뭐, 칼부림하고, 그냥 진짜 뭐, 살인 이런 게 흔한 그런 나라가 있어요. 바로 옆에, 솔로몬 옆에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 차이가 보니까 파푸아뉴기니는 기독교가 많이 안 들어갔고, 솔로몬은 좀 기독교가 그래도 정착을 해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좀 사람이 순수했는데 요즘엔 좀 여기도 좀 물이 나쁘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만큼은 안 돼요.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는 혹시 뭐 가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행으로 가신 나라는 아닌 것 같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라리아 또 질병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말라리아가 조금 순한 말라리아가 있어요. 죽진 않아요. 근데 파푸아뉴기니는 잘못하면 죽는 말라리아가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 유년기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애국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올라가 있는 차가 포니차라고 아마 뭐 여러분들 잘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러니까 좀 제대로 나온 현대차 중에 이제 처음 나온 이게 차예요. 이거는 포니2인데 어쨌든 이걸 아버지께서 그 나라엔 당연히 그때는 뭐 한국 자동차가 없었죠.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배에 실어서 오신 거예요. 예. 외국인들한테 좀 뭐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 이 나라가 또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아시죠? 네. 거기 일본이랑 이제 미국이랑 태평양에서 전쟁이 붙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더 센 줄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일본이 더 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의 항공모함이 9척에서 11척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은 7척. 네. 그러니까 왜 9척에서 11척이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좀 이상하게 개조한 항공모함들이 있는데 어떤 군사학자들은 요거를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9개 내지 11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미국보다 항공모함이 더 많았어요. 일본도 한번 해볼만 하니까 이제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는 항공모함이 한 100여 척 넘게 되고 일본 한 20여 척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전쟁 후반으로 가서 이제 끝날 때쯤에. 근데 여기 이제 일본이 굉장히 잘 싸웠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동남아를 먹고 이제 호주를 먹으려고 하는데 솔로몬에서 이제 미국한테 막힌 거예요. 예, 그 해전은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데서 이제 일본이 꺾이게 되는데 이게 그 육군들이 붙은데 그거는 이제 솔로몬에서 이게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도 숲에 가면은 무기가 많아요. 예, 뭐 기관총, 총알, 뭐 폭탄.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예, 뭐 지뢰도 뭐 좀 파다 보면 지뢰도 나오고 뭐 네, 수류탄도 제가 끄집어서 던져보고 안 터지더라고요. 그게 하도 오래됐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막 구멍 같은 데 보면 수류탄이 막 모여 있고 또 뭐 현지인들 이렇게 한테 수소문하니까 무기고도 있고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죠. 네, 그런 나라인데,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이제 5학년 때 사진이에요. 5학년 때 이제 학급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5학년이지만, 이 학생들 나이가 다 제각각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담임 선생인 줄 아는 분이 계시는데, 학생입니다. 좀 나이가 많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하게 된 계기가 여기 좀 나오는데, 뭐 지금은 인터넷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그 오지였을 거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여기가 적도 부근이라서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차이나타운 같은데 미니 시네마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제대로 된 극장이 아니고 한 20인치 요만한 테레비 놓고 예전엔 비디오였어요. VHS 비디오 틀어주는 거. 그것도 비디오도 막 제때제때 최신 게 오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 철진한 거를 막 떠리로 판 거 그런 거 해서 틀어줬는데 날이 덥잖아요. 적도잖아요.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2시간 그렇게 땀을 빨빨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문화생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유치원 때 처음 갔을 때는
동양 사람, 제가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동양 사람을 보면 이 현지인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좀 막 승질만 내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쿵호 영화, 그 중국에서 만든 이소룡 영화 이런 게 이제 뒤늦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 동양 사람들은 다 싸움을 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잠깐 있었다가 이제 1, 2, 3학년 한국에서 하고 또 4, 5, 6학년 때 다시 나갔거든요. 솔로몬으로. 4, 5, 6학년 때 다시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바뀌었어요. 동양 사람은 물로 알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에 나온 헐리우드 영화들이 동양 사람 다 바보로 묘사한 게 많았어요. 악당, 바보. 뭐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나와서 두들겨 맞고 가고 이런 영화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현지인들이 동양 사람도 다 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 88년도 막 이럴 때 올림픽도 하고 뭐 굉장한 선진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괜찮았어요. 88년도 이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실제 우리나라보다 너무 후진국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부터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이 영화를 해서 이 영화가 이게 그냥 뭐 재밌게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남아서 이게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그걸 어릴 때 이제 느껴가지고 이게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잘 홍보하고 네, 뭐 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5학년 때부터 영화 감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이랑 사정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은 영화 감독의 기술을 익히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장비들이 너무 좋아지고 싸졌어요. 근데 그 당시는 장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막연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꿈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 영화 감독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저 어릴 때는. 공부 안 해. 그렇죠. 날라리. 네, 공부 안 하고 날라리 뭐 이렇게 보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어른들 앞에서 감히 영화 감독을 하고 싶다는 말은 못했고, 예, 그 다음으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공대 쪽이었거든요. 제가 기계 같은 거를 좋아해가지고 공대 갈게요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요때부터 어릴 때부터 영화 감독을 하고 싶었죠. 대포 앞에 있는 게 저고 요게 한 4, 5학년쯤 됐을 거예요, 저때. 그리고 여기 경비행기가 이제 요런 걸 타고 섬과 섬을 이동해 가는 겁니다. 또 근데 이 비행장이라고 비포장 비행장을 닦아 놓을 수 있는 섬도 있지만 없는 섬도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이렇게 보트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건 뭐냐면 아까 여기 좀 행정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업체 고용주랑 뭐 밑에 직원이랑 갈등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거기는 하루 술 먹고 와서 불 질러버립니다, 집을. 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이게 불단지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이게 저희 옆에 집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뭐 사고로 뭐 어쩌다가 불이 난 게 아니라 고의로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불 지른 사람. 잡혀갔는데 얼마 있다가 풀려나요, 또. 풀려나면은 또 어디 산속에 있다가 또 도로 내려와요. 왜냐면 거기 뭐 주민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왜 풀려나냐? 그 잡아간 사람도 다 친구거든요. 예, 뭐 친구, 친척 되니까, 뭐 여차에 쳐서 잡는 신용만 해서 좀 있다가 풀려나고 이런 식이에요. 네. 황당하죠? 북한 못지않죠? 그래서 이거는 불에 탄 집이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저것만 남은 거예요. 네. 이게 중국인 사업자의 집이죠. 중국인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지인 중에 앙심 품는 사람이 가서 술 먹고 가서 불 질러가지고 이제 불이 탔고 제가 보통 사진 찍을 때 웃고 찍는데 이거는 웃으면 제가 불을 지른 것 같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미소를 막 어정쩡하게 이거 그렇다고 인상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표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거든요. 이거를 바로 옆에 집이 불탄 걸 보고 뭔가 2중 3중으로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촬영물이 있으면 그걸 막 복사해갖고 2중 3중으로 복사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놓고
그런 좀 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너 뭐 이거 했으면 됐지 뭐 그게 불안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백업을 해놓냐 그러는데 걔네들은 이런 걸 안 당해본 거고 저는 옆에서 바로 봐서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이런 제가 습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중국인들 언급을 많이 했는데 솔로몬에서 지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아 중국 사람들 굉장히 강하다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왜냐면 그 1997년도에 이제 홍콩이 중국의 반환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홍콩에서 시위하고 난리 났죠. 영국 뭐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시위하고 하는데 뭐 끄떡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되게 됐는데 이때 홍콩 사람 중에 부자들은 미국이랑 호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도 이제 홍콩이 불안하니까 어딘가로 가려고 해서 찾은 데가 이제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이런 데가 좀 행정도 뭐 어설프고 좀 우물우물하게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 돈 없는 홍콩 사람들은 솔로몬으로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몇 년 후면 다 부자가 돼요. 다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손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정말 한 끼 해결이 안 돼서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뭐 국수나 뭐 이런 걸 이제 보내주거든요, 배로.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끼 해결이 안 돼서 같은 동네에 사는데 막 너무 쩔쩔매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막 국수 같은 것도 주고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몇 년 후면은 다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들 뭐 그렇다고 뭐 언어가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굉장한 그런 뭐 생활력, 예, 생활력. 아마 북한 분들도 생활력은 강할 것 같아요. 예, 굉장한 생활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간 좀 뭐 불법적인 것도 많이 저지르고 하지만 뭐 자기들끼리는 뭐 감싸주면서 이렇게 해갖고 다 부자가 돼서 놀랐어요. 저는. 네, 그런 걸 보고 중국 사람들 뭐 한국에서는 뭐 짱깨라고 그러고 놀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옆에서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뭐 사업 방식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중국 사람들을 제가 따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하는 행동을 이렇게 파악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부자가 금방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지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없는 척을 해요. 네. 쓰레빠 신고 다니고 뭐 트럭 뒤에 타 다니고 하여튼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통 호주로 이민을 갑니다. 솔로몬에서 번 돈으로. 근데 솔로몬 현지에서는 타겟이 안 되려고 그렇게 돈 없는 척을 하더라고요. 티셔츠 뭐 빵꾸난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괜히 뭐 이렇게 뭐 자랑하고 있는 게 타겟이 되고 하니까 아까 저 불 질른 집도 보여드렸지만 그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곳이 있거든요. 솔로몬 그 수도에. 이 현지인들이 가끔 이제 별거 아닌 걸로 트집을 잡아갖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국인 상점을 다 약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실컷 불을 쌓아놓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일어나요. 또 불타고. 와, 그걸 보고 참 정말 대단하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솔로몬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돈이 없는 척을 하더라. 이런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걸 보고 해외 선교시, 이거는 제가 이제 해외 선교사로 파송될 분이 계신 줄 알고 이거 준비를 한 건데, 제가 동남아의 어떤 나라에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게 뭐 한 최근 일이죠. 그래도 한 5, 6년 전 정도 된 일인데, 보니까 이 해외 선교사분들 중에 두 가지 경우를 봤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선교팀을 데려가갖고, 뭐 예를 들면 뭐 현지인들의 그런 열악한 생활 상황을 보여주면서 집 건물에 지붕이 터졌으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 지붕을 안 고치더라고요. 왜냐면 다음 팀 오면 또 보여주고 또 후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봤고 또 한 경우는 이 모이는 숫자에 굉장히 좀 의미를 두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돈 뿌려갖고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동남아 오지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님을 뵀는데 이분이 뭐 거기 이제 뭐 사람들 끼니 해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밥 주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경품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전거 주고 뭐 주고 해서 제가
뭐 잘 아는 선교사님도 아니라서 제가 조심스러웠지만 좀 말씀드렸어요. 아, 선교사님 이거 좀 아니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로몬에서 중국인들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뭐 저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제가 어리고 그러니까 뭐 제 말 이제 안 듣고 하신 거죠. 뭐 경품 행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제가 언제 터졌냐면 코로나로 이제 봉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댁이 타겟이 된 거예요. 현지인들이 좋을 땐 좋다가 막 봉쇄되고 힘드니까 거기 가서 뭐 다 털어오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단톡에 올라오더라고요. 아, 뭐 좀 도와달라고 뭐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받은 교훈이 저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뭐 돈이 있더라도 그렇게 뭐 현지인들 앞에서 돈을 살포해갖고 이렇게 선교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숫자를 모이게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한국에서 나왔는데 군대 있을 때 전쟁터를 갔습니다. 그 동티모르라고 요거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동티모르라는 이제 티모르라는 섬이 인도네시아랑 호주 중간에 있는데 그 절반이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령이고 이 동쪽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시도하는 쪽이었어요. 이 역사가 긴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하면.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여기 독립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 동티모르 주민 중에 친인도네시아계한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무기를 지원해 줍니다. 총 같은 거 줍니다. 그래서 거기 동족 상전이 일어났어요. 네, 인도네시아에 남고 싶어 하는 쪽이 공격을 했고 독립을 원하는 쪽이 이제 학살을 좀 당했죠. 우리나라 뭐 유튜브 컨텐츠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외국 컨텐츠에는 가끔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 종족 상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팔 자르고 뭐 자르고 해갖고 그런 영상들이 가끔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근처 나라 호주랑 뉴질랜드가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수습을 하러 갔고 저희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전투부대로 들어간 거예요. 전투부대로. 우리나라가 해외 전투부대를 처음 파병한 곳은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유엔군으로 평화유지 활동으로 처음 파병된 전투부대는 상록수 부대입니다. 저는 동티모르에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또 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현지에 있는 거기 캐톨릭이거든요, 거기가. 여기는 이제 개신교예요. 개신교 목사님, 동티모르 주민 상황.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건물들이 학살이 일어났을 때 친인도네시아파가 결국 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고 가면서 건물들을 이렇게 다 파괴하고 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붕이 없죠, 건물에. 이런 건물이 한 80% 이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하죠. 음식도 뭐 구하기 힘들지, 뭐 이렇게 뭐 삶의 터전도 없었지, 그런 엉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특이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소고기를 소 잡아갖고 먹잖아요. 소가 저는 소를 못 봤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물소가 많이 다녀요. 이렇게 물소가 많아서 저희는 물소를 구해서 미역국 끓여 먹고. 동티모르 파병 활동 영상은 유튜브에 이렇게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라고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동티모르 파병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받은 월급이 한국에서 군인으로 있었을 때 월급이 2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그때 2만 원이었는데 동티모르 파병 가니까 150만 원을 줬습니다. 네. 제가 갔다 오니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모아본 거예요. 네. 요게 이제 2003년도 좀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월급 2만 원 받을 때 저는 150만 원 받았으니까 그때는 자랑할 만했죠. 군대 갔다 나와서 1,000만 원 모았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뭐 월급을 많이 주니까 아니지만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중고 스포츠카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찾아서 중고 스포츠카를 사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 나중에 네가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 할 테니 너 그 돈 가지고 해외 배낭여행을 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정말 그 아버지 말씀 그때 듣기 잘했죠. 왜냐면 그 차 샀으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이제 서유럽을 3개월 갔다 왔는데 이거 좀 많이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2년 동안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 5년 요때 이제 다녀왔는데
그때 1,000만 원이라도 이 1,000만 원 가지고 50개국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50여 개.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네, 비결이 있어요. 지금은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한 3배는 줘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고난의 행군 3가지 원칙을. 왜냐면, 저는 그래도 그 저희 아버지가 그 회사 생활을 잘 하셔서, 뭐 저희 집이 엄청 부자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힘든 거를 안 겪어보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그 솔로몬에서 중국인들 보니까, 아니, 우리가 결국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인데, 내가 좀 단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이 여행을, 말이 여행이지 저는 굉장히 단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3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하루에 한 끼 이상 안 먹어요. 돈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이틀에 한 끼를 먹었으면 한 70, 80개국 다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2번째는 원칙이 뭐냐면, 그 현지에 가가지고, 그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는 뭐 버스, 기차 이런 걸 타지만, 그 도시에 내리면 걸어 다녀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 비싸죠. 그러니까, 저는 뭐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거기 다 걸어 다녔어요. 거기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뭐 하루는 동서, 하루는 북남, 뭐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녔어요. 3번째 이제 원칙이 뭐냐면, 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근데 그 사기를 당한 거 알면 저는 가서 다 받아왔습니다. 돌을. 그게 이제 지역마다 좀 특성이 다른데, 뭐 이집트, 뭐 인도 이런 데는 좀 사기가 조금 애교스러워요. 네. 근데 베트남 이런 데는 좀 사기가 좀 쌀벌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은 호치민에서 제가 인력거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1달러가 한 15,000동 정도 됐었는데, 자기가 하루 보여주고 10,000동을 요구하겠다 이거예요. 10,000동. 그러면서 숫자로 썼어요. 이렇게 만. 그럼 싼 거잖아요. 1분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타고 하루 종일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사람이 으슥한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여봤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다 보여줬으니까 10만 동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동도 사실 뭐 큰 돈은 아니죠.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베트남도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좀 억세더라고요. 아까 저 만동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종이를 보여주는데 일자를 영자로 고치고 앞에 일자를 더 쓴 거예요. 네. 그럼 그때는 저도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이제 막 욕하고 저 팰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만동 줄 테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라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욕하면서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든 생각이, 이거 좀 여자는 좀 위험하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고, 네, 또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애교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이제 파운드, 이집션 파운드라고 그러는데, 택시 타고 내려요. 2파운드를 내기로 했다 치면은, 야, 거기까지 얼마야, 2파운드. 근데 내릴 때 4파운드를 달래요. 그래서, 야, 왜 4파운드? 그러니까, 너 2파운드, 나 2파운드 해서 4파운드. 좀 애교스럽죠? 그럼 이제 뭐 2파운드 주고 내리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유럽을 마치고, 이집트, 뭐 중동, 동유럽, 동남아, 뭐 인도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한 73개국 상영. 제가 살면서 폭동 전쟁을 3개국에서 겪어봤는데요. 배낭여행을 다닐 때 전쟁이 일어났던 곳을 유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이런 데도 갔거든요. 요게 사진이 시리아예요. 네, 시리아, 북한에서 그래도 시리아랑 교류가 많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 사전 지식이 없는데 갔는데, 이 시리아에 가서 전쟁박물관을 가니까 이 유화에 밑에 한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북한이랑 교류가 있구나. 여기가 이제 쿠네이트라라는 도시인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곤란 지역을 많이 뺏었습니다. 여기 원래 시리아 땅인데 많이 뺏었어요. 근데 이게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총을 많이 쏴갖고 그 부상병들을 쏴서 죽였다. 이거를 이제 시리아에서 좀 세계에다 알리려고, 거기는
이 전쟁 복구를 안 해놨어요. 뭐 증거물로 남긴다는 그럴까? 그러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여기를 안 가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여행하는 사람들 저는 못 봤어요. 뭐 갔다 왔다는 사람 못 봤는데 저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요것도 쿠네이트라는 도시예요. 여기 보시면 전쟁 복구가 안 됐고 옆에 이제 요거는 헬기를 제가 타고 있는 건데 보스니아라고 여기서 내전이 났었을 때 이 헬기가 이제 방치된 거 거기 올라가서 탄 거고 요거는 밑에 이제 사람들이랑 여럿이랑 있는 것은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아 요것도 뭐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자꾸 옆으로 새서 할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드릴까요, 요거? 예, 그 여행하면서 주일날은 제가 여행을 안 했어요. 예, 주일날은 딱 그 지역에서 되도록 현지 교회를 찾아서 그날은 여행 안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데 가는데 근데 이게 네팔이 문제가 뭐냐면 네팔이 휴일이 토요일이에요. 가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토요일날 예배를 기독교인도 얼마 안 되지만 현지 기독교인들이 토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가 포카라라는 도시인데 어렵게 이제 교회를 접촉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아 거기는 몇 사람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한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좀 그럼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가게 된 거죠. 예배를 가게 됐는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게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북한 같아서 밤에 이 가로등이 켜있지가 않아요. 제가 그 교회 장로님을 그 교회에서 뵙기로 했는데 예배 장소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 시간에 만나기로 했어요. 새벽 컴컴할 때. 그 장소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전속력으로 달렸죠. 그런데 그 포장도로 길 중간중간에 한 직경 50cm 정도 되는 이렇게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전거가 빠지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했겠죠. 가로등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컴컴한데 도로 중간중간에 그런 구멍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요령껏 피해 다니면서 좀 위험하게 질주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한 번밖에 안 가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길이 아니다 가지고 감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거기 와서 저를 픽업해서 이제 예배 장소로 가시기로 했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면은 저는 거기까지 가서도 이제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떨리는 심정으로 막 자전거 타고 이제 껌껌한 길을 막 달렸는데 제 시간에 딱 도착을 해서 갔어요. 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올 때 헤매갖고 3시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맞게 도착하게. 그래서 그 네팔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장로님이 약간 좀 감동이 되셨던지 저녁에 또 다른 저게 부락 같은 데 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따라오라 그래갖고 이날도 주일날 예, 그쪽에서 거기서 이렇게 대놓고 뭐 예배를 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약간 좀 숨어서 거기 분위기가 이렇게 기독교에 개신교에 이렇게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요분들은 그러니까 현지인들인데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밑에 중간에 있는 사진은 캄보디아인데 이 캄보디아도 지금은 막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그래도 많이 발전했는데 여기 전쟁 박물관을 갔는데 세상에 거기 뭐 이렇게 전시물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총도 있고 하나도 고정이 되거나 유리로 막아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집으면 다 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북한에서 6.25 때 썼던 따발총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거 예, 북한에서 이제 따발총 예. 그 옆에 이제 헬리콥터는 그 위에 있는 사진이랑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보스니아 도로에 방치된 헬리콥터를 제가 들어가서 이거는 뭐 전시물이 아니라 그냥 방치된 건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이걸 셀카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상 보신 것은 여기 해외 선교를 나가실 분이 계신가 해서 해외에서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만든 영화 작품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제가 이제 여행을 그만두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제작하게 됐는데 영화계도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이에요. 자기 뭐 아는 사람들 데려다 쓰고 뭐 자기 같은 학교 뭐 선후배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영화사를 들어가려니까 이 외국에서 공부해 온 게 딱히 그렇게 좋은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제가 주일날 일을 안 하거든요. 장사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영화사에 맞지가 않아요. 예, 영화사에서 이 선택이 돼도 이 실무에 있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다가 그냥 내가 구멍가게라도 차려서 이렇게 키워보자 해갖고 영화사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는 영화를 공부를 했죠. 호주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선배들 얘기가 학생 때나 자기 돈으로 영화 만드는 거지 졸업하고 나서 자기 돈으로 만든 건 프로가 아니다.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아서 자기 돈으로 털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는 뭐 제 돈 가지고 찍은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 앞서 만든 게 뭐냐면 꽃동산이라고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2005년도에 제가 북한인권 단체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그게 북한 정치범 수용소랑 탈북민들 얘기거든요.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자기들 예산도 없고 뭐 그런데 좀 만들 사람이 없다. 근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그때 그냥 거의 한 차비만 받고 제가 만든 한 17분짜리 작품이 있는데 요즘은 좀 여기저기서 만들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뭐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유럽의회, 브뤼셀 유럽의회에서도 상영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기독교 작품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아마 다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원래 남한 분인데 평양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고문 받아갖고 돌아가신 분이고 여기 이제 남도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전라도 신안 혹시 가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계시다가 1950년도 10월에 북한군과 또 지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순교당하신 분 이런 분들의 이제 내용을 제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연구가 되어지고 자꾸 그쪽으로 이제 작품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을 제가 자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 지금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 자식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내 아들 백선엽 장군님 그때 보셨죠? 네, 북한 출신 백선엽 장군님, 또 최명신 장군님이라고 여기 그 월남 파병 때 아주 활약을 크게 하신 분이세요. 이분도 북한 출신이시고. 그래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대한민국은 북한 출신들이 세우고 북한 출신들이 지킨 나라다. 이게 사실입니다. 네. 이게 북한에서 당한 게 있다 보니까 와서 나라를 세우고 열심히 지키신 분들이 다 북한 출신이세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사실 상당히 큽니다. 네. 그쪽 사정을 알고 남한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어요. 뭐 자기 먹고 살기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러지. 근데 북한에서 막 참 한 맺혀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들은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들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있는 영화가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영화인데요. 그것도 이제 북한인권 영화제에서 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작품을 제가 꾸준히 제작을 해왔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독도의 영웅들이라고, 이것은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가 6.25 때 이 중앙정부가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일본에서 독도를 살짝 와서 강탈하려고 했어요. 막 전쟁 중이니까. 근데 울릉도에 있던 청년들이 사제를 팔아가지고 무기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주둔을 합니다. 독도에서. 네, 지금은 뭐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데 한 3시간 정도면 배 타고 가지만 그때는 한 10시간, 12시간 걸렸대요. 배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분들은 뭐 정부 지원도 못 받고 거기 쫄쫄 굶으면서 독도를 지켜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때 강탈을 못한 거예요. 그때 은근슬쩍 와서 이제 뿌리 내렸으면 또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평화선이라는 거를 그으시고 그렇다고 뭐 실질적으로 거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러진 못하셨는데 그 울릉도 청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꼭 뭐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민초들이 일어나서 일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독도의 영웅들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잘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한동안 옆으로 세가지고 이 기업에서는 대기업도 그렇고 소기업도 그렇고 이 외국인들을 출연시켜서 찍는 영상들이 생각밖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생소하시겠지만 뭐 소기업이라고 해도 수출 기업은 자기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뭐 종이로 막 설명서도 쓰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서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 이제 외국인들 출연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작품들을 하면서 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제주 사산 문제로 제주도의 이도정 목사님이란 분이 돌아가셨어요. 좌익들한테 생매장을 당했어요. 예, 생매장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 작품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 5, 6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기업 홍보물 이런 걸 찍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제주도가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도정 목사님이란 분이 거기에 이제 대항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이 6.25 전쟁 이전에도 여기저기서 뭐 폭동도 일으키고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기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기도는 내가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러면 생매장을 당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매장 당하셨습니다. 이도정 목사님. 이런 내용은 제가 볼 수 있는 그 유튜브 채널 알려드릴게요. 제가 올려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제주 4.3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제주 4.3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 그러니까 48년 5월 10일 그 선거를, 그러니까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막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제 제주 4.3, 그러니까 선거 방해를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몇 년 지나니까 이게 정의가 바뀌었어요. 이 사건의 정의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군경에 의한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은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으니까 요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누가 엉뚱한 얘기를 해도 받아칠 수가 있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심도 없다 보니까 누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런 분위기로 돼버려요. 인민재판처럼 몇 사람 정해가지고 막 큰 소리 내버리면은 그냥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바른 목소리가 못 나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제주 4.3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좌익들이 모여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우익들 집을 하나씩 격파해요. 하루는 이 집 모여갖고 때로 모여. 그러면 우익도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거 했다가 다음엔 날 같아가시는 거 아니야? 그 좌익은 그걸 하더라고요. 좌익은 똘똘 뭉쳐갖고 하나씩 격파를 해나가는데 우익도 반대로 했으면 희생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좌익도 움찔해갖고 하다가 말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 4.3 이 작품을 원래는 유튜브 공개용으로 만든 건데 여기 한 80분 이상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요거 그러면 극장에 한번 걸어봅시다. 왜냐면 한 개 극장에 걸어도 극장 개봉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나 영상물에 있어서 극장에 걸고 안 걸고가 이 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극장에 한번 걸어봅시다 해갖고 이걸 걸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네, 이게 한 개 극장에 한 4,000명이 넘게 왔는데 여러분들 그 감이 안 오실 거예요. 4,000명이 얼마 아닌 거 아니야? 영화 몇백만 명 이렇게 하는데 이 4,000명이면 10개면은 4만 명이고 그죠? 100개면 40만 명 정도 드는 거잖아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이 액수로 따지면 한 40만 명이 들면 영화 제작사는 거의 한 20억을 가져가게 돼요. 20억 원을. 네, 그러니까 저 예산으로 만들어서 40만 명이 드는 거 이건 굉장히 흑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한 개 극장에서 한 4,000명인지 5,000명인지 이게 정확한 숫자가 집계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와서 나중에는 너무 줄을 서니까 현금 받아서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고 정산이 나중에는 잘 안 됐어요. 네. 제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 자, 아까
정의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제주 4.3의 정의가 군경이 무관 그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고 정확한 건 뭐냐면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그게 생기냐면 주동자들이랑 무고한 주민들이랑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복장도 똑같고 뭐 생활하는 지역도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군경이 그거를 분간해낼 능력이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무고한 주민들을 인간방패로 쓴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주민들이 당하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이어나간 거는 그 주민들을 그냥 인간방패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주 4.3이 어떻다 저렇다 하면 그럼 인간방패로 그거를 쓴 그 공산주의자들은 괜찮냐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는 이분이 이제 북한 황해도 분인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세운 나라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많은 남한 사람들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승만 아니었어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않았겠냐, 미국이 뭐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냐 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랑 미국이랑 좀 부딪힌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처음에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를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이거는 안 된다. 반공으로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소련이랑 같은 편 먹고 싸웠어요.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공산당 그러면 뭐 국힘당, 뭐 민주당, 공산당 뭐 그렇게 뭐 그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좀 미국에 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미국 내에 그 친공 스파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미국은 공산당은 안 돼. 처음부터 그러지를 않았어요. 둘이 사이좋게 잘 만들어봐라 이랬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아니다. 반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셨던 분이고 이 좌익들을 진압하고 6.25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와서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왜 승리를 했는지 이렇게 북한에서는 7월 27일 전승 기념일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겼죠. 밑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원자력 발전, 뭐 철강 사업.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친일파라고 또 많이 왜곡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복잡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독도를 일본에서 침탈하려고 하니까 평화선을 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오는 일본 배는 다 납포를 해버리고 일본 선원들은 잡아서 정신교육 시켜서 배는 우리가 가지고 사람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친일파라 그러면 독도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해외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친일파면 일본 여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분은 무국적자로 불편함을 감수해내시면서도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 내각을 보면 북한에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초기 내각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친일파라 그러면 왜 아니라는 걸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버되지 않을까요? 초과했죠? 네네네. 네. 그러면 제가 좀 뛰어넘어서 요거를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셨는데 6월 20일 토요일이랑 6월 24일 수요일 날 다시 또 상영을 합니다. 그 장소에서. 그래서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표를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와서 그냥 저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정확한 시간이랑 일정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와서 봐주시면은 제가 그날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 밑에 요 채널에 아까 알려드린 그런 영상, 뭐 영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저희 회사명인데 저기 보시면 아까 이제 뭐 이도정 목사님 작품이나 문중경 전도사 작품이나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만, 네네. 네네. 그러면 열심히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좋은 작품으로, 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